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이제는 최첨단 기술과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쥐고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도약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어떻게 자신을 증명했을까요? 캐나다 NGO 활동가는 한반도라는 이름만 들어본 채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의 머릿속을 채운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다. 이건 혁명이다. 이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역사를 간직한 DMZ에서 전쟁과 평화의 경계를 목격하고 반도체라는 무기로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기술 현장을 탐험하며 북한에서 탈출한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계는 한국을 작게 보았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NGO 활동가 코너입니다. 제 일이 다양한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다 보니 한반도라는 이름은 익숙했지만 깊이 알지는 못했어요. 한국, 북한. 솔직히 두 나라 모두 저에겐 뉴스 속 익숙한 단어 정도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참여하던 인권 프로젝트가 북한 주민들의 실태를 조명하게 되었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엔 그냥 흔한 업무 출장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니 이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특별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캐나다와는 너무나 다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적 긴장감이 숨쉬는 곳이라는 것을요. 출발 전날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려 뉴스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국의 도시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빌딩 숲 사이를 가로지르는 고속열차,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 모습, 네온 사인으로 가득 찬 거리. 마치 미래의 도시 같았어요. 이게 내가 가게 될 나라라고. 솔직히 기대와 의심이 반반이었어요. 캐나다처럼 자연 풍경이 중심인 나라에서 자라온 저로서는 그런 현대적이고 빠른 도시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지 믿기 힘들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과 첨단 시설은 공항이라기보다는 한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동료 직원의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였습니다. 여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말이 어쩐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정말로 시작에 불과한 걸까요? 서울로 가는 길에 버스 창밖을 내다보면서도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사이를 사람들과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어요. 차창 너머로 한강을 건널 때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녁, NGO 동료들과 회의를 가졌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회의 도중 한 동료가 말했어요. 한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했는지 외국인들은 잘 모릅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NGO 본부 사무실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나오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서울의 활기찬 아침 풍경이었어요. 도시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조용한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본부로 이동하며 놀랐습니다. 지하철 안은 정말 깨끗했고 안내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승객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단순히 SNS를 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 노선을 검색하거나 모바일 결제를 하거나 심지어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풍경이 익숙하지 않아 순간적으로 멍하니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NGO 본부에 도착하니 사무실은 한마디로 현대적이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벽 곳곳에 배치된 회의실,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환경은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마치 첨단 기술 기업에 온 듯한 느낌이었죠. 현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인 동료들은 모두 그들의 일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직원이 말한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 북한 주민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민족이에요. 그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정말 강렬했어요. 제가 일했던 다른 나라에서는 흔히 보지 못했던 태도였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이 저를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비빔밥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들어진 음식으로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 말에 약간 웃음이 나왔지만 맛을 본 순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식사 후에는 짧은 서울 투어가 이어졌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한강 주변의 모습이었어요. 동료가 알려준 대로 이 강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한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본 한강의 다리와 강변의 공원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의 상처와 지금의 재건이 함께 숨쉬고 있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료들과 함께 다음날 DMZ 방문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북한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들에게 북한은 바로 곁에 있는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특히 한 동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언제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 속에 살지만 그렇다고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이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료들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기 위해 서울에서 출발했습니다. 차로 2시간 남짓한 거리였지만 그 짧은 여정 동안에도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출발 전에는 또 하나의 견학 장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DMZ에 가까워지자 창문 너머로 첨단 감시 장비와 황량한 자연이 묘하게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한 숲과 풀밭이 생생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무거운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북한 땅이 아득히 보였을 때 단 몇 발자국 사이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북한과 남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중간에 위치한 DMZ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두 나라를 가르는 경계선이 아닙니다. 이곳은 전쟁과 평화의 경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한가운데죠.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가이드가 들려준 한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DMZ 내에서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군과 남한군 간의 충돌이 빈번했다고 해요. 그중 한 번은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와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문점을 둘러본 후 우리는 DMZ 전망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망원경을 통해 북한 마을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가이드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억압받고 통제당하는 삶입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원경을 내려놓고 멍하니 멀리 보이는 북한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DMZ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DMZ 인근에 오래 거주해온 사람들이었고 남북 관계에 대해 저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멈춘 거지. 우리는 진짜 평화가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DMZ에서 본 모든 것을 곱씹었습니다. 철조망 너머의 침묵, 판문점의 긴장감, 북한 주민들의 삶, 그리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인들.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한국이 겪고 있는 긴장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MZ 방문 후 며칠이 지나 저는 한국 NGO 동료들과 함께 서울에서 진행되는 탈북민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서울 북부에 위치한 한 사회복지센터에 도착하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센터 직원들은 탈북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그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처음 만난 탈북민은 혜진이라는 2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어요. 그녀는 북한에서 식량난을 견디다 못해 국경을 넘어온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혜진은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조심스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매일이 생존과의 싸움이었어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말조심을 해야 했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강렬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덧붙인 한마디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 저는 겨우 16살이었어요. 두려웠지만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움직였어요. 그 순간 그녀가 겪은 공포와 용기가 한꺼번에 제게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자유는 또 다른 어려움이 되기도 했다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돈 쓰는 법도 버스를 타는 법도 모든 게 낯설었어요. 혜진이 한국 정부와 NGO에서 받은 교육과 지원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진심으로 탈북민들을 돕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점심시간, 저는 혜진과 함께 센터에서 제공하는 한식을 먹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김치. 그녀는 북한에서는 김치를 이렇게 자주 먹을 수 없었다며 음식에 대해 신기해했어요. 그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먹는 밥은 맛도 다르고 기분도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에게는 당연한 식사가 그녀에게는 자유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혜진 외에도 여러 탈북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40대 남성은 북한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는데 체제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뇌당했습니다. 김 씨 일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믿게 만들었죠. 하지만 밖에서 본 세상은 완전히 달랐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탈북민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북한이 폐쇄된 국가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억압하는 거대한 감옥이라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단어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우리는 흔히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들에게 자유란 생명을 걸고 얻어낸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센터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한 직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의 말은 제가 탈북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탈북민들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었고 그들이 이곳까지 오기 위해 겪은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고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탈북민들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더욱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NGO 동료들의 추천으로 한국의 군사기술 전시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군사 전시회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나라가 군사력을 강조하는 모습이 어딘가 모순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서울 외곽의 대형 전시장에서 열린 행사장은 수많은 첨단 기술과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미사일 모델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동료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건 현무5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탄도미사일이에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죠. 전시장을 돌며 저는 한국이 외국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 국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무기들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길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니라 평화죠. 그의 말은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KF-21 전투기 시뮬레이터에 탑승했을 때였습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5세대 전투기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뮬레이터 속에서 가상의 하늘을 날며 저는 마치 한국의 방위산업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국토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런 발전을 이뤘다는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전시회 한쪽에서는 북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와 관련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던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DMZ에서 느꼈던 긴장감은 이제 한국의 강력한 방위체계와 연결되며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직접 경험해보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서울 외곽의 첨단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중추라 불리는 기업들과 기술들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책이나 뉴스를 통해 막연히 알고 있던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니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의 연구소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은 마치 미래 도시처럼 보였고 곳곳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담당 직원이 저희를 반갑게 맞으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 그것이 핵심이죠. 그의 말은 기술적 설명을 넘어선 한국 경제의 본질을 담고 있는 듯 했어요.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반도체가 전자부품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 없으면 전 세계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생산은 중단될 겁니다. 담당자의 이 말에 저는 절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연구소 근처의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바쁜 와중에도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힘은 정부나 기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도 더 나은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그들의 성공이 운이나 외부 지원에 의존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점심 후에는 한국 경제의 상징적인 장소로 꼽히는 한강변의 여의도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금융과 정치의 중심지로 수많은 고층 빌딩과 금융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의도를 거닐며 저는 한국 경제가 금융과 서비스, 산업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NGO 동료 중 한 명이 저를 여의도의 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강 위로 떠있는 유람선들이 한가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동료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지만 한국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죠.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이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크기도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이토록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일정 중
동료의 추천으로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에서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궁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에 가득 찼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하자 고요한 연못과 웅장한 궁궐의 모습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심 한가운데에 이렇게 전통적인 공간이 존재한다는 게 너무나 이질적이었어요. 궁 안을 천천히 걸으며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경복궁이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고 왕과 신하들이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던 장소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일본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몇 번이고 무너지고 복원된 한국 역사의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멋지다는 감탄에서 벗어나 이 공간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상상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근정전 안쪽을 들여다봤을 때였습니다. 해와 달을 상징하는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해설사가 말하길 그것은 왕이 하늘의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경복궁을 나온 후 저는 북촌 한옥마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현대식 건물 사이에 전통 가옥들이 어우러진 이곳은 또 다른 세계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세종대왕 동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한글 창제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왕이라니. 캐나다에서 자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광화문 근처에서는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거리를 거닐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한복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과거와 연결된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옷감의 촉감과 고유의 디자인에서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깊은 전통이 느껴졌습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한국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현대를 쌓아 올린 한국의 모습은 제가 그동안 경험해본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NGO에서 준비한 작은 포럼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동북아의 평화와 한국의 역할이었어요. 포럼에는 한국의 정치인, 학자, 그리고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저 같은 외국인 활동가들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포럼은 한국의 역사와 국제 정세를 간략히 짚으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심에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지혜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설명했어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낸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포럼 중간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 탈북민 출신 패널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북받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자유뿐만 아니라 꿈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관객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저 역시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 후 한 학자가 북한 붕괴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중국, 러시아, 미국의 이해관계를 설명하며 한국이 준비해야 할 미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그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저녁에 열린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한국인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한 젊은 NGO 활동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극복하며 오늘을 만들었고 그 경험으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 속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큰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기적, 문화적 유산, 그리고 평화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까지.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은 제 시야를 넓혀주고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과 의지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순간들, 그리고 배운 것들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끈기는 제가 본받고 싶은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느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깨달음과 연결을 준 특별한 장소로 남을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아 더 많은 이야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도왔던 나라야 전쟁으로 황폐화된 곳이지. 이 말은 저의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들은 한국은 한때 우리가 동정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위기를 극복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이 되었고 같은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게 된 사실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 이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국민과의 신뢰를 잃었고 국민들은 서로를 탓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서로를 믿으며 소중한 재산을 자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미래를 제시한 위대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제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스 칼리니코스입니다. 그리스에서 경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제 전문 분야는 디지털 경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제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조국, 그리스는 여전히 경제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2010년대 채무 위기 이후 우리 국민은 긴축 정책에 짓눌렸고 디지털 전환은커녕 기본적인 경제 회복조차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와 해운업이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세계 경제를 바꿔놓고 있지만 제 나라의 인터넷 환경은 한참 뒤처져 있었으니까요. 특히 시골 지역과 섬에서는 인터넷 접속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 저는 유럽경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 회복이었고 다양한 국가들이 자국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회의에서 제 나라에 쓸모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는 너무 뒤처져 있었고 유럽의 성공 사례들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 발표가 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발표자는 아시아의 한 나라,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1997년에 IMF 위기를 겪었고 단 3년 만에 모든 채무를 조기 상환하며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발표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예전에 우리가 돕던 가난한 나라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발표가 계속될수록 제 생각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이 어떻게 구조개혁과 금융 시스템을 개선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적 단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자신의 금반지와 장신구를 국가에 기부해 외화를 모았다는 이야기는 제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제 또래의 그리스인들 중 많은 사람이 한국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자료를 찾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터넷이 느리고 제한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보 접근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구나. 저는 어릴 적 부모님에게서 한국 전쟁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국은 우리가 도왔던 나라야 전쟁으로 황폐화된 것이지. 그 기억 속 한국은 한때 우리가 동정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IMF 위기를 짧은 시간 안에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로 성공을 이루었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나라도 빠르게 극복했는데 제 조국 그리스는 왜 그리 오랜 시간을 허비했을까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보기로요. 책이나 인터넷에서 얻을 수 없는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제 조국이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공항 시스템, 고속 인터넷 연결,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듯한 분위기. 그리스 공항과 비교하지 않으려 했지만 제 기억 속의 아테네 공항은 낙후된 시설과 느린 인터넷 속도로 유명했습니다. 공항에서 와이파이를 쓰려고 하면 몇 번이나 접속 오류가 뜨고 겨우 연결되더라도 속도는 거북이 같았죠. 그런데 한국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고속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는 제가 평소 사용하는 그리스 인터넷보다 몇 배나 빨랐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리무진 버스에 타면서 인터넷 연결을 시도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이동 중에도 끊김없이 빠른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검색을 하며 한국의 IMF 위기 극복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읽었던 짧은 기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이 나라의 인터넷은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넘어 정보 접근성을 완전히 바꿔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읽으며 저는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단어에 다시 주목했습니다. 이미 회의에서 간략히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1997년 한국의 IMF 위기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기부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규모와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총 227톤의 금이 모였고 이는 20억 달러 상당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했더라? 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가 채무 위기를 겪었을 때 사람들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부패한 정부를 비난하는데 열중했었습니다. 많은 부유층이 스위스나 독일로 돈을 옮겼고 국민들은 단합하기는커녕 서로를 탓했습니다. 그리스와 한국의 차이를 생각할수록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숙소에 짐을 풀고 다시 인터넷을 켰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영상을 스트리밍하고 동시에 이메일을 확인하는데도 전혀 끊김이 없었습니다. 빠른 인터넷 속도만이 제게 충격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의 IMF 위기 당시 사진과 영상 자료를 찾아보며 또 다른 진실에 직면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서서 금을 내놓는 장면,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신뢰하며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은 그리스의 현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스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에도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 부족으로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죠. 긴축 정책은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경제 회복은 더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금 모으기 운동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국민의 신뢰와 희생, 그리고 국가를 위한 단합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하루 만에 접하고 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조국이 놓친 기회와 제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 뒤엉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진실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를 회복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적 단합과 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낸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도심으로 나섰습니다. 어젯밤 자료를 읽으며 받은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고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표지판이 거의 모든 상점마다 붙어 있었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로 이동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으로 지도를 검색했는데 지하철 운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 고향 아테네에서는 인터넷 접속 자체도 느리고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여긴 완전히 다른 세계야. 저는 한숨 섞인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후에도 제 놀라움은 이어졌습니다. 승객 대부분이 영화를 보거나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고화질 스트리밍을 아무 문제 없이 즐기는 모습은 저에게는 생소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인터넷이 빠르다는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디지털화된 모습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디지털 도구를 완벽히 자신의 삶과 일상에 녹여냈고 그것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낸 듯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경제연구소였습니다. 현지의 한 연구원이 저를 맞이하며 한국의 IMF 위기 극복 과정과 디지털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IMF 위기 당시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먼저 설명했습니다. 1997년 당시 한국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수많은 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고 외환이 거의 바닥났죠. 하지만 그때 한국은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이 위기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하려 했고, 둘째, 구조개혁을 통해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인프라가 경제 회복과 국민 단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IMF 위기를 극복한 후 정부는 빠르게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됐죠. 저는 그가 말하는 내용을 들으며 우리 그리스에서는 이런 기회를 얼마나 놓쳐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스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뒤에도 국민적 단합은커녕 서로를 탓하기 바빴고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연구소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위기를 겪으면서도 미래를 준비했던 한국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번화가로 나섰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대형 디지털 광고판에는 최신 전자기기와 자동차 광고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광고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IMF 위기를 겪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저는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찾았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최신형 TV와 스마트폰이 전시된 코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보니 디스플레이마다 터치스크린으로 제품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라면 그리스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여전히 많은 상점이 오래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고 디지털 전환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매장 안에서 만난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외국인인 제게 환영한다며 먼저 인사를 건넸고 제가 그리스에서 왔다고 이야기하자 그리스 여행을 해본 적이 있다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이 IMF 위기 당시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우리 회사도 곧 문을 닫을 뻔했죠. 그런데 삼성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줬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해주고 수출 시장으로 나갈 길을 만들어줬죠.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늘 불안정했습니다. 경제 위기 당시 대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급급했고 하청업체와의 관계는 쉽게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기술과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나온 저는 강남의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려 했는데 직원 대신 디지털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니 QR코드를 통해 음료를 직접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지만 불편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이고 간결했습니다. 위기 이후 한국은 모든 것을 바꿨구나. 저는 다시 한번 한국과 그리스의 차이를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루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술 혁신과 디지털화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성공을 이끄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리스의 현실과 비교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 순간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에 위치한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IMF 극복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과 충격을 받았던 저는 그 모든 성공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한국 전쟁과 그리스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엉켜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 한국은 우리가 도와줬던 나라야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던 곳이지라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념관에 들어서자 전쟁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들과 기록물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무너진 건물, 울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1950년대의 한국은 정말 말 그대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시실 한쪽에 그리스 국기가 걸려있는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국 전쟁 당시 그리스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군은 약 10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고 그중 일부는 중요한 전투에서 큰 희생을 치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걸린 한 문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유를 위한 형제의 한국과 그리스의 연대. 문구 아래에는 전쟁 당시 그리스 병사들이 한국 병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결연한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이야기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스는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먼 나라까지 병력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저희 조국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한때 한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그리스는 여전히 채무와 정치적 혼란 속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전시를 둘러보다가 전쟁 당시 사용되었던 군사 장비와 물품들이 놓여있는 공간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 대대라는 설명이 적힌 군복과 장비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비들을 보며 전쟁에 참전했던 그리스 병사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무엇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 병사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라 싸운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열망에 공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념관에는 전쟁 당시 한국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희생을 기록한 코너도 있었습니다. 한 사진 속에서는 아이들이 무너진 집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나라였으니까요. 전쟁 이야기를 따라 기념관을 돌아보던 중 작은 방명록이 놓여있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이 남긴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는 펜을 들고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적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리스와 한국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도왔던 형제의 나라였지만 이제 한국이 더 큰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배운 교훈을 제 조국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방명록에 글을 남긴 후 저는 마지막으로 기념관 밖에 위치한 참전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전쟁에서 희생된 각국 병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리스 병사들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전쟁 당시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자유와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느꼈던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성장을 이뤄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와는 얼마나 다른 선택을 했는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IMF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더 깊이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 저는 한국의 경제사 전문가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IMF 극복 과정과 현재 경제 상황을 연구하는 교수로 여러 국제 학술지에도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 저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한 연구실로 초대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건네며 그는 IMF 위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한국은 경제적 절망의 끝에 있었어요. 외환 보유고가 거의 고갈되었고 수많은 대기업들이 무너졌으며 실업률은 치솟았죠. 국가의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어제 한국 전쟁 기념관에서 본 사진 속 황폐화된 전쟁 이후에 한국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리더십은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고통을 분담하자는 원칙 아래 국민과 정부, 기업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IMF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저는 이 대목에서 멈춰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 이름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에 취임했습니다. IMF 위기 이후 혼란 속에서 당선된 그는 한국 경제를 완전히 새롭게 재구축해야 했습니다. 그는 4대 구조 개혁, 즉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을 동시에 개혁했어요. 특히 부실 기업들을 과감히 정리했고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했죠.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했고 실제로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한국과 그리스의 차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IMF 위기 당시 그리스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과의 신뢰를 잃었고 정부가 내놓은 긴축 정책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유층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렸고 국민들은 정부와 서로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경제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전문가는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은 국가와 국민이 함께 IMF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벌인 역사적인 캠페인이었어요. 국민들은 결혼반지, 돌반지, 심지어 가족의 유품까지 내놓았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묻자 그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그리고 희망입니다. 국민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IMF 위기를 3년 만에 극복하고 조기 상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어서 IMF 위기 이후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IT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했어요. 지금의 한국이 IT 강국이 된 배경은 바로 그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그리스와 한국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그리스는
IMF 구제금융 이후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민적 불신 속에서 방황했고 긴축 정책에만 의존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IMF 이후에도 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날 두 나라의 모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전문가와의 대화를 마치고 연구실을 나서는 길. 저는 길거리에서 만난 평범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직장인,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효율적으로 일하는 가게 직원들. 이 모든 것이 IMF 이후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이 함께 만든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숙소 창가에 앉아 전날의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저는 그 답을 조금이라도 더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인터넷을 열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검색 결과로 나온 수많은 기사와 연설문을 읽으며 저는 그의 지도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고통을 분담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은 제가 그리스에서 보아온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한 1999년 11월 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대회에서 그가 남긴 연설도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1년 반 만에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완전히 이겨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희생 덕분입니다. 이 연설문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IMF 극복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단합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또 다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뢰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문장은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요약해주는 듯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단순히 정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서로를 믿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며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리더십이 있었다면 그리스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이 교훈을 배워 우리 조국에 적용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충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첨단 기술과 효율성,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이 나라. 이제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발전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한국과의 성공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기든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고 미래를 준비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한국보다 앞선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보여준 단합과 희생, 그리고 리더십의 부재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제 조국에 전하려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말입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움직였고 제 삶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가슴에 담고 떠납니다. 언젠가 그리스에서도 우리만의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